중국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면을 싹 벗고 이제부터 비트코인 이러면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ETF 말고 반감기 말고도 유동성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다. 슈아님 또 질문 하나 드릴게. 그 홍콩에도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들을 많이 주목하시더라고요. 슈아님께서도 이 뉴스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 중국의 움직임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또 경제 규모가 크고 이 유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국 같으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국이 비트코인을 미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진짜로 미워한다면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죠?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만. 채굴자들 혼내준다 그러더니 뭐 중국에서는 아직도 채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국 교포들, 네, 교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국 상황을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는 어떻게 되고 거래소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저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했다가는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 네.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그래 하고 이제 분명히 지금 뭐 ETF 신청한 것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합법입니다. 당연히 소유는 합법이겠죠. 소유하는 건 합법이죠. 거래하는 건 어떨까?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 그 국민들이 바이낸스에 로그인을 하고 OKX에 로그인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아무 법적 제재가 없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코인으로 거래를 해요. USDT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을 사고 팔고 막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위안화 입금은 안 돼요. 음, 어, 한국에 비교하자면 원화 입금이 안 되는 거지. 네. 일단 코인을 가지고 업비트나 비썸에 들어가서 거래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 자, 그런데 그럼 원화 입금은 어떻게 불법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제보하신 분이 본인이 이제 핸드폰 한 거 딱 찍어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OKX에 가보면 개인 대 개인으로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 은행 입금을 통해서. 비트코인 팔 사람 하면 하시는 분들이 쭉 올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아직까지 평점이 나옵니다. 이 사람 별로 문제 없고 아, 거래를 아직까지 한 100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하고 이제 후기 올리면 그거 보고 거래하고 그럼 믿을만하네. 그리고 이제 돈을 보내는 겁니다. 은행 입금해주면 받았어요? 하면 이제 확인되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이 입금됩니다. 야, 보통 USDT를 받아요. 네. 그러면 이 USDT를 가지고 다른 걸 사니까. 그러니까 이 위안화 입금만 안 되는 거지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저도 그걸 접하고 나서 아니 중국이 비트코인 쫓아내고 막 잡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ETF 지금 신청 들어갔는데 벌써 네, 중국이 미국만 재미 보기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ETF 발행하게 되면 이제 투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홍콩이 옛날에는 이 금융의 허브였는데 이 상품들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이 홍콩이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 정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게 암암리가 아니고 이제 묵인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해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중국이 블록체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세계에서 넘버 원입니다. 그래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뻔하죠. 이걸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중국의 에, 폭발력 있는 뭐 하나의 어마어마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무기잖아요. 이 정보가 무기듯이 이게 어느 정도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이 저금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특허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 최고로 회사 비트메인이 상하이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이 꿍꿍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우리가 한번 주시해보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면을 싹 벗고 이제부터 비트코인 이러면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ETF 말고 반감기 말고도 유동성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을 보면 이상하게 비트코인하고 이 전 세계 M2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찍어내는 돈들 실제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돈, 은행에 예금돼 있는 거 이런 걸 다 합친 걸 이제 M2라고 하는데 그 머니 서플라이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M2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상승만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줄어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상승, 더 큰 상승. 왜냐하면 달러를 안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원화를 안 찍어낼 수는 없고 안 찍어내면 세계의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클에 맞춰서 찍어냅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2023년 중반까지는 꺼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말에 튕겨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4년 주기 사이클하고 비트코인 사이클하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사토시가 그걸 알고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하게 소름 끼칠 만큼 유동성 사이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 참 재밌는데 그런 거 보면 또 한 번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은 이게 중국 자본도 결국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중국에 계신 분들이 또 중국이 자본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념만 다르다. 그런데 얼마든지 또 차압을 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음성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길을 열어주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들은 또 본인들이 일일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좋은 선택이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게 해주는 게 유사시에 본인들이 딱 막을 수도 있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아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뉴스를 들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계신 분한테. 와. 아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이슈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과거에 힘드셨잖아요. 와, 근데 이거는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뉴스 같은데요. 중국에 계신 분들도 코인 투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CBDC. 네, CBDC. CBDC 하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 현지인들은 CBDC가 뭔지도 잘 모른대요. 실제로는 안 쓰여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CBDC에 중국이 뭐 모든 걸 걸고 끌고 가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막 강압적으로라도 CBDC를 사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법정 화폐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엘살바도르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막 아주 크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CBDC는 그것만도 못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계신 분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대외적인 한 스탠스, 음, 어떤 의도를 갖고 CBDC를 밀어서 중국의 위안화 입지를 좀 디지털 위안화를 좀 구축하면서 분위기를 잡아놓고 이 코인은 살짝 눌러주고 음.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는 그러한 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아님,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거 말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뭐 거래소나 채굴 기업 등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주식회사들에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 투자를 벌써 하고 계신 분들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 아, 왜냐하면 이걸 분산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면 채굴회사 주식을 사지 말고 S&P나 아니면 삼성 주식을 사야죠. 분산 투자란 건 이게 잘못돼도 이쪽으로 해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종목을 다른 플랫폼에서 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채굴회사 주식,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주식들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더 큽니다. 역사적으로 음, 보면 비트코인이 100% 올랐다. 그러면 채굴회사 주식은 120% 올라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50% 하락했다. 그럼 채굴회사 주식은 70%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굳이 채굴해서 주식을 사야 할까? 근데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음, 좀 코인 투자, 뭐 거래소 이런 거 좀 복잡하니까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그냥 뭐 채굴해서 주식이나 코인베이스 이런 게 낫겠다. 음. 이런 관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코인베이스나 채굴 기업은 뭐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코인 보유 개수도 어마어마하고 최근에 또 막 뉴스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개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그런 네. 얘기도 하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그 회계 가치에 있어서 올라가면 또 기업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해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단순한 비트코인의 레버리지의 개념이 아닌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실제로 개발 방향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소프트웨어의 회사인데 지금은 비트코인밖에 안 보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으로 올인하자.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여진다면 그러면 더 뜨겁게 또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한다 하면 또 투자해 볼 만하죠. 음, 그리고 저도 이 마이클 세일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야, 그 사람의 그 철학. 예, 그분하고 인터뷰도 몇 번 했는데 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아, 본인이 믿는 그 그냥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그 근거가 있고 신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슈아님, 이거는 좀 여담의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이미 엄청난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슈아님도 굉장히 큰 채널이긴 하지만, 그 출연했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왜냐면 어떤 외국인으로서의 느낌은 약간 그 뭐 재벌 네. 이재용 회장님이 출연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슈아님은 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서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인터뷰가 가능한 건지 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네 유튜버예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제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은 도전이다. 어, 도전을 하는데 이 모든 비즈니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카드가 더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마이클 세일러가 저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 비트코인에 올인했는데 비트코인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 당신 한국말도 못하는데 내가 당신 초대해서 당신 얘기하는 거 좀 얘기하면 한국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깨우침을 받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투자까지 연결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더 좋을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거 선심 써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 안 나온다고 제 채널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저 사람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메일을 썼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너무 뜨겁다.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신의 그 열정적인 그런 모습과 당신이 생각하는 해안 이런 걸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겠다라고 와, 딱 썼습니다. 제가 네. 이메일을. 그걸 보냈더니 처음에는 답이 없다가 어, 그 비서가 먼저 이제 봤어요. 어, 비서가 보고 우리 회장님 너무 바쁘다. 저한테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무시하지는 않고. 어, 왜냐면 저를 무시했다간 제가 그 사람은 아주 건방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까 봐 답을 줬는데 그 다음 아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마이클 셀러한테 저한테 직접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마이클 셀러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비서가 답을 했는데 마이클 셀러가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네네네네.
대충 봤다가 제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본인한테 제가 필요하잖아요. 야, 그래서 자기 이 비서하고 스케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이제 하고 이제 스케줄을 잡았죠, 제가. 와,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줌을 딱 켜놨는데 제가 처음에 무료 줌 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 45분 제약이 있어서 네. 마이클 셀러랑 얘기하다가 잠깐 이거 무료 버전이라 이거 끊겨요. 잠깐 다시 접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유료로 바꾸고 제가 유료로 바꾸고 얘기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좀 버벅거려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울려.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 전화가 울려서 딱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딱 받았더니 this is 마이클 세일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야. 그리고 접속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링크 다시 보내겠다. 제 핸드폰에 마이클 세일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번호 땄다.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니어도 상대방이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고 힘있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야,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다면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좀 당당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전 정신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 아저씨도 해냈습니다.